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이 개성공단이 끝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에게 내일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한 데 이어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자, 북한이 왜 이런 강수를 드는지 그 이유는 어제 이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과 짚었으니까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죠. 이 북한의 이런 처사 정말 부당합니다. 그들 또한 입만 열면 남북 화해와 교류를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남북 교류의 최후 보루 같은 곳이니까요. 이런 개성공단의 문을 걸어 잠그려 하는 건 특히 남측의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걸어 잠그려 하는 건 부당합니다. 북한의 철수 통보는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북한이 우리 기업의 철수를 통보하면서도 최소 인원은 남기라고 한 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최종 폐쇄는 아니라는 점이 깔려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북한의 조속한 원점 복귀를 촉구합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요즘 대학가에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현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을 교수로 줄줄이 모셔가면서도 김세균 서울대 교수에 대한 명예교수 임명은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희망버스에 올라서 교갑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여당 출신 정치인에겐 문을 활짝 열면서 이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했던 교수에게는 문을 걸어 잠그는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도움 한양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반갑습니다. 예. 김세균 교수 문제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명예교수 임명에도 자격 조건이란 게 있는 겁니까? 대개 서울대 규정에 의하면 15년을 재직을 했으면 네. 거의 자동으로 되게 돼 있죠. 아, 자동으로? 네네네. 근데 제가 기사를. 근데 내규상으로 징계를 받으면 네.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네. 그 조항에 의해서 김세균 교수가 희망버스에 갔다는 이유 하나로 교가부에서 그 견책을 받은 게 있어요. 예. 그 견책 받기 전에는 사법부에서 그 100만 원 벌금을 받은 게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희망버스를 탄 것 때문에 100만 원 벌금을 받았고. 네. 그것 때문에 교가부는 견책이란 징계를 냈고. 네. 대학교 당국에서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 서울대 내교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재직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무리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바로 이걸 문제 삼은 건가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법원에서도 네. 선고유예 판결을 했기 때문에 선고유예라는 건 거의 무죄에 가까운 거잖아요. 예. 100만 원 벌금밖에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징계라고 볼 수도 없고 예. 그리고 김세균 교수님이 무슨 성희롱이나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하드에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건 거의 성인 수준으로 도덕성을 지켜오신 대표적인 지식인인데 예. 그런 사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또 제가 좀 아까 읽어드린 내규에 보면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안 한다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죠. 그러고 대개 대학마다 관례위에서 네. 15년 동안 공직을 했으면 예. 거의 뭐 자동이란 표현이 정확한데 자동으로 명예교수를 추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학에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수나 어떤 지식인사회의 어떤 사회적 실천을 미리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저희는 없습니다. 서울대가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법이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됐기 때문에 예. 서울대가 상대적으로 예. 교가부나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약한 입장이 있다 할까요? 어떤 학문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킬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네. 학교 당국이 눈치를 보거나 과잉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초빙교수로 임명한 것도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울대의 저의 이 연장선상에서 임명된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들이 네. 어떤 학문의 전당이나 진리 욕구의 어떤 실천 도량에서 벗어나서 네. 그 기업 연수원으로 전락했거나 시장에 이제 포섭된 것이 네.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권력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학문의 어떤 독립이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권력계 조금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해서는 과잉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 반대편에서는 권력에 있는 분들은 과잉으로 접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대학의 몇몇 대학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교수님 네네. 여기서 일단 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네네. 명예교수,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이 됐고 오세훈 네. 전 서울시장은 한양대 대학원 특임교수고 또 이 네네. 돈봉투 사건의 주역이었죠. 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또 석좌 교수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정교수, 부교수 이런 건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뭐가 이렇게 네. 많습니다. 일단 명예교수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하죠. 명예교수는 정년을 하신 교수님을 다시 그러니까 모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명예교수는 학교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네. 대개 15년이나 20년을 예. 재직했을 경우 예. 어떤 특별한 아까 뭐 징계라는 용어가 나왔지만 징계와 같은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네. 자동으로 이제 명예로운 그야말로 모든 분이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한다는 뜻으로 명예교수로 추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년이 끝나지 않았어도 명예교수로 추대가 됩니까? 정년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명예교수로 추대하는 경우는 없고 없죠. 그러니까 정년이 되신 교수님에 네네네네. 한해서 그죠? 네네네네. 그러면 초빙 교수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초빙 교수는 뭐 산학 협동 차원이든 네. 아니면 다른 어떤 사례에 의해서 어떤 정규 교수가 아닌 분으로 예. 뭐 사회적 저명 인사든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부족한 면, 뭐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면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분 아니면 또 영문과나 뭐 영어 전용 강좌 같으면 그 영어 회화 능력이 뛰어나신 원어민 교수라든지 이런 예. 분들을 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모세운 관련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과에서 꼭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현장 경험이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걸 충족하고 있는 사람을 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네네네. 특임 교수도 그러면 초빙 교수하고 비슷한 경우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교수들이 있어요. 뭐 연구 전담 교수니 강의 전담 교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그 어떤 패컬티 정규 교수가 아닌 것으로 교수를 임용해서 네. 교수의 어떤 확보율을 높이려는 대학의 꼼수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교가부가 그런 것을 또 어느 정도 허용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초빙 교수나 명예 교수라는 어떤 틀로 들어오는 교수를 모시려다 보니까 또 그분에 대한 어떤 예우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임 교수는 이상한 말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석좌 교수가 있고요. 이 석좌 네, 교수 석좌 교수는 그야말로 학문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모시는 것이죠. 아, 학문에서의 탁월한 능력입니까? 네네네, 학문 분야에서. 그러면 부탁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인데 네네. 법학에 대해서 탁월한 그 족적을 남기신 분인가요? 오히려 그렇게 이분은 보기 어렵죠. 그래서 건대 교수들도 제가 봤을 때 반대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뭐 법조계를 네네. 떠난 게 뭐 한두 해 전도 아니고 엄청 오래된 네네. 경우고 이 사람은 거의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네네. 사람이고. 네네. 자, 그러면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자, 일단 그 김세균 교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서울대로 좀 한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에서 또 나경원 전 의원을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로 임용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가 뭐냐면 산학협동 수업 등 산학협동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한 나경원 전 의원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 네네. 서울대에서는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조직위원장으로 잠깐 일한 것이 산학협동 차원에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만큼 이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은 서울대가 현재 여건과 일정하게 창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초빙해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꼭 그 과잉 해석이 아닐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뭐 저도 그것이 그렇게 과잉 해석이 아니고 네. 그런 식의 계산이 있지 않을까 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예. 사실이라면은 참 대학이라는 곳이 과연 학문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가 참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나경원 전 의원 초빙 교수권과 관련해서 아까 명예교수 임용 규정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네네. 사회적 윤리적 무리를 일으켜 이 대목이 나오는데 초빙 네.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내규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서울대 내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네. 그러면 한양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대학원 특임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이것도 네. 비슷합니다.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고급 도시행정 수업을 이제 그 강의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장 네. 때의 경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네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임용 케이스는. 그것 또한 뭐 나경원 교수 임용과 네. 거의 뭐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만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축적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뭐 변호인으로서나 언론인으로서 또 서울시장 경험으로 봤을 때 네. 전문적 경험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을 하면서 네. 뭐 용산 개발도 지금 뭐 거의 파국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어제 최종 청산하기로 결정이 났죠, 어제. 예. 네네. 그리고 세빛둥둥섬도 지금 뭐 흉물로 변해가고 있고 예.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동안 하신 것을 보면 어떤 인간보다는 개발 위주로 행정을 갖다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실패한 행정가나 아니면 상당히 비인간적인 네. 아니면은 예. 구시대의 어떤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몰아붙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오면산에서도 18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예. 디자인이라든지 뭐 거칠행들에다 돈을 갖다 다 몇천 원씩 투여하고 수해 방지 사업에서는 소홀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뭐를 가르칠 수 있는지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 사람이 한 잘못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성찰로서 배울 것이 있는지 네.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정말 아이러니한 게 건국대 박희태 전 의장을 그 로스쿨 석좌 교수로 임용한 건데 이 사람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확정이 됐던 사람인데 물론 사면이 되기는 했지만 네네.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른 직책도 아니고 석좌 교수로 법을 위반했던 사람을 모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학생들 앞에 그거는 학교 내규에도 있다고 보겠지만은 예. 법에 국민의 상식으로 봐도 그건 어긋난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지금 대학들이 예.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네. 권력의 어떤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실질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 점인데요. 이제는 뭐 개별 케이스 여쭤보지 않고 한번 한번 전반에 대해서 드려보고 싶은데, 대학이 이렇게 네. 권력의 그 전전긍긍하면서 권력 눈치를 봐야 되고 권력에 줄을 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이 지금? 네, 지금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대학에서 연구비를 포함하면 예.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그 연세대에서 그 정부의 지원받은 돈이 3,000억 정도가 되고 한양대도 2,800억 원이었어요. 그 정도가 됩니까? 액수가? 네네네. 물론 연구비 포함한 숫자죠, 여기서. 한 해에 3,000억? 네네, 한 해에. 예. 네. 그러니까 예산의 거의 절반이 정부 지원금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학이라는 것이 사학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예산만을 본다면. 반구경이네요, 반구경. 진짜. 네네. 예. 그리고 대학에서 뭐 입시 문제든 아주 작은 문제도 교과부에 어떤 눈에 거슬렸을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네. 뭐 10억 단위에서 100억 단위에 이르기까지 네. 지원금을 갖다가 바로 자르는 조치를 취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학들이 권력에 약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지금 어느 정도 사례까지 있냐면은 예. 교과부의 일개 어떤 뭐 관료가 예. 한 대학에 교과부에 지원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방대에 그 다음에 그 총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교수로 가는 어허. 그런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권력과 사학의 유착관계가 지금 아주 극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합니까? 예. 네네, 그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대학이라는 것이 진리의 정당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권력의 기업 연수원 내지는 권력의 어떤 이데올로기 기구처럼 전락을 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이런 사람들을 교수로 모셔가서 대학은 이런 사람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까, 실제로? 활용을 하겠죠. 그거는 뭐 제가 내막은 모르지만은 뭐 예. 김현장 같은 데서 예. 전관 예우해서 그 사람 통해서 또 압력을 놓고 판결에 영향을 주고 이래듯이 대학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모셔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 사람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 대학이 어느 정도 뭐 교과부에 압력을 주든 아니면 대학이 어떤 지원금을 따내는데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하든 예. 이런 것이 아니라면 대학이 구태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사를 갖다가 그렇게 모셔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물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저희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세균 교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명예교수 임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종종 나타났던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퇴행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수들의 신분 보장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 아닌가요? 네, 신분 보장하고 직결돼 있고 네.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예. 교수들을 그런 사유로 제재하는 것은 상당히 군사 독재 정권도 꺼려하던 일인데 맞아요. 이것이 민주화 정권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더욱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김세균 교수의 경우와 그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다른 대학에서 혹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게 유독 다른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에서, 국립대 서울대에서 나타났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법인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과부, 나아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 처지에서 나타난 특수한 현상이라고 그냥 한정해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정해서 볼 것만은 아니고 예.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김세균 교수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은 예. 저희 이제 민교육 교수들의 경우에는 네. 이제 사회 비판적인 활동을 했을 경우 학교에서 의무로 양으로 압력받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고요. 아, 어떤 식으로요? 좀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주변에서도 얘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학교 당국에서부터도 좀 자제해달라는 이제 그 경고성의 발언을 듣는 경우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도 네, 직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직접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바가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없는데 예. 저희 학교는 좀 독립성을 갖다가 부여해주는 입장이라 저는 예. 없는데 예. 이제 좀 취약한 대학의 경우는 예.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이제 저희 민기업에 보고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근데 교수들의 경우도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물론 이제 그렇게 말로만 하지 직접 이제 자르는 경우는 군사 독재 정권처럼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사유로 이제 자르는 경우는 없지만은 다른 꼬투리를 만약에 잡는 A 겁니까? 교수가 사회적인 실천을 했는데 예. 연구 업적이 모자랐다라든지 다른 사례가 있을 경우 네. 다른 교수들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데 이제 민기업 교수들은 한 방에 그냥 자르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그래요. 우리들은 남보다 연구 업적 한 2배 이상 내야 안전하다. 이런 네. 소리들을 우리들이 자주 합니다. 그래요. 예. 전임 교수 말고 이 강사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심지어 그러니까 수업 내용까지 문제 삼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강사들의 경우도 그런 경우 있었고 특히 MB 정권에서는 예. 학술진흥재단의 프로젝트 내는 경우에서도 네. 그건 뭐 저희들도 교수들도 해당되는데 예. 좀 진보적인 교수들이나 그 시국 서명자들은 학진 프로젝트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시국선언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학진 프로젝트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도 5년 내내 아예 한 번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내지를 않으셨습니까? 네. 탈락할까봐? 탈락할까봐가 아니라 거기다 낸다는 것 자체가 그 돈 받는다는 상태가 상당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 그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김세균 교수 문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 명예교수 임명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여지가 물 건너간 건 아니고 지금 내부에서도 네. 반발이 심해서 그 재심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재심사 중입니까? 네네네. 그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이번 학기 안에는 나올 것 같고 곧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이 재심사에서 이게 뭐 임명이 될 여지도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굉장히 많다고 저희는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네. 결과는 두고 기다려 봐야죠. 뭐 서울대도 뭐 여론의 눈치는 보겠죠. 살피겠죠, 당연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황상민의 그는 왜? 자, 오늘도 그 주인공이시죠? 황상민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번 이걸 사실은 좀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멘붕. 멘붕. 그렇죠. 멘탈 붕괴. 작년 4.11 총선 있고 나서 그 야권 성향의 그 유권자들은 이른바 멘붕이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선이 지나고 또 이 멘붕이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뉴스도 안 본다. 근데 그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 세상 살기 싫다. 네, 쳐다도 보기 싫다. 바다도 보기 싫다. 이 심리는 어떤 심리예요? 실제로 그 상황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기대하거나 또 현재 기존의 틀이나 질서는 아니다라고 믿는 분들이 어떤 바뀌어지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 심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심리는 마치 현실이 살기 힘들다. 그리고 그랬을 때 메시아가 와가지고 네. 이 현실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심리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메시아가 안 온 거죠, 결국은. 아니죠. 네, 조금 이제 천천히 하세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네, 일단 예. 작년 4.11 총선에서 예. 뭔가 이건 확실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저 적은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또 그 적은 완전히 찌그러들었어 이제. 그렇죠. 누가 제정신으로 저 말도 안 되는 예. 대를 지지하겠냐.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나도 우리가 확실히 이긴다 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는 분명히 올 거다. 그렇죠. 바로 변화의
전령사는 지금 바로 문 밖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문만 열어주면 돼.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질 수 없는 선거에 졌어요. 예. 이럴 때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허탈감인가요? 허탈감도 있지만은 놀라워라 이거예요. 아, 오히려 당혹감이 거기에 또 깔려 있는. 그렇죠. 당혹감이 더 있는 거야.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쟤하고 내가 김정비 씨하고 씨름을 했다. 네. 그 내라는 거는 이만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하고 이만기 선수. 그렇죠. 그럼 누가 이겨요? 이만기 선수가 당연히 이만기는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김정비 씨를 이길 수도 있어요. 아, 손가락 한 발가락까지. 예, 발가락까지 이깁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만기가 예. 김정배 씨의 삿발을 딱 짚는 순간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김정배 씨도 놀랬겠지만은 그렇네. 그걸 예.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하죠. 경악. 경악을 못하죠. 어. 그럼 그걸 누구 탓을 할까요? 김정배가 원래 알고 봤더니 실험을 잘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이만기 선수 탓을 하죠. 그때는. 이만기 선수 탓을 해요? 예. 무슨 탓을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김종배하고 붙어서 당신이 질 수 있느냐? 당신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너가 연습도 전혀 안 응, 하고 응. 그래가지고 너가 실험 선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만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열심히 연습해야지. 아 그런 상상력 아, 한계를 가지고 황상민 이야기를 교수님만 하면. 모시면 내가 찌그러진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예.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처절하게 이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예. 사실은 민주당 그 당시 사람들은 응. 자기들이 왜 졌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 더 이상 질 수 없다. 예. 그 모습을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안 보였죠. 안 보였죠. 안 보였죠. 그 인간들은 그럼 앞으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금 대선 끝난 지 몇 달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보이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 말은 앞으로도 보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 문제는 그 작년에 이 4.11 총선 끝난 다음에 네. 그러면 국민들은 예. 민주당에 대해서 딱 보니까 아예 쟤네들은 싹수가 노래. 예. 그러면 아예 우리가 판을 그냥 갈아엎든지 예. 다른 대안을 구하자라는 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안철수가 등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죠. 예. 이제. 예. 그랬을 때 멘붕의 상황이 아니라 당혹스러움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4.11 총선 이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우여곡절 끝에 음. 대선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 뭐 단일화든 어쨌든 대략적으로 뭐 단일화하는 형태도 대충 됐고 그래서 대선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했죠. 위협하긴 하지만. 예, 예. 그러면서 그 대선에서 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어요? 새롭게 대통령이 된 사람? 될 사람에 대해서. 될 사람에 대해서 이 판을 갈아주기를 바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다. 네. 4.11 총선에서 뭔가 되기를 바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초점을 둔 구세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이 배경음악을 깔아줄 이 그분이 올 전령사 개념으로 제대로 나팔 불어줄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한데 나팔 불어줄 그 군악대가 형성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 그 그렇죠. 그렇죠. 영도자가 오시기만 하면 그 찌질이한 애들 다시 모아가지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견마잡이가 좀 부실해도 백마를 탄 왕자님만 등장을 하시면 그렇죠. 멋있어요. 진짜 너무나 멋있게 표현했어. 그러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해서 예.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네. 백마를 탄 왕자는커녕 나귀를 탄 이 산초 판차도 지금 안 나타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선 이후도 역시 간단히 그러면 이 멘붕의 심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당혹스러움이 예. 혼란으로 바뀐 게 이 멘붕의 심리예요. 아, 혼란. 예. 그 혼란은
겉으로 드러내는 혼란이라면, 겉으로 드러낼 수만 있는 혼란이라면,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피부로 더 느껴요. 예. 그런데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혼란이라면, 예. 이거는 개인적인 회피 반응을 보이게 돼요. 아,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안 되니까 대개는 그냥 동굴 속에 숨거나, 나 귀찮아.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 광신자들이 지구의 종말 뭐 이러면서 세상의 종말을 기대할 때 그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가지는 심리적 충격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광신자들은 종말이 오면 당신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은 새로운 나라로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도에 의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휴거.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종말의 날이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종말의 날을 예언했던 저 선지자는 가짜 예언자구나. 저 자식을 능지 터쳐매라. 이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오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진짜? 모르세요? 네. 그건 사회심리적으로 상당히 이 뚜렷한 현상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예.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우리의 종말의 기회를 늦춰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 종말이 오지 않은 그 당혹스러움과 혼란을 이 각각의 광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는 과정으로 거치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드디어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더욱더 많은 신도들을 우리가 포섭을 해야 되는 또 과제를 가지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기존에 하던 행동 패턴을 더 강화시켜낸 일이 돼요. 그래서 민주당 그 인간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멘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각자 사람들은 막연히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심리적 혼란을 스스로 회피하는 반응으로서 멘붕이다. 멘붕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멋있잖아요. 자기는 참 착하고 훌륭한데 이 세상이 나를 멘붕시켰어.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나 보고 눈물이나 흘리자. 그럼 뭔가 우아하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가정스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백마를 탄 왕자 내지 메시아를 메시아에 의지하던 마음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거기서 오는 마음의 혼란, 그것이 회피 심리로 이어지고 아니죠. 메시아라는 인간이 알고 봤더니 낙이 타고 오는 백마도 아닌 낙이 타고 온 산토 판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산토 판차도 사실 내가 보이기에는 이렇게 찌질이하고 산토 판차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잘 보면 슈퍼맨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 S로 시작하니까 원래 같은 종족이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원래 돈키호테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갔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또 나름대로 현실에서 나타난 메시아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낙이 타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찌그러졌어. 그리고 쏙 숨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난국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나갑시다 이거 나갔는데 갑자기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내 혼자만 남아있는 그 심리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잽싸게 숨는 게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리얼미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어제 이제 조사를 한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5%거든요. 그렇게는 높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44. 근데 민주당은 24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초인데도 불구하고 50%도 넘지 못한다라고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반토막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새누리당에 또 반토막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절반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것도 결국은 그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너희들은 산초밖에 되질 않는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뭐 그런 판단이라고 하셔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신기해요. 24%나? 그러게요. 역시
그분은 아마 그냥 그럼 아무 이 사람들 생각 없이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예. 되게 확신범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아, 그냥 자기 생각 안 바꾸겠고 네. 때려주기도 안 바꾸겠고 그냥 민주당 하면 동그라미 예. 새누리당 한나라당 하면 X 이런 자동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이른바 이제 그 골수 지지층들. 그렇죠. 흔히 이야기하는. 그걸 뭐 골수 지지층인데 골수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죠. 골수가 없고 예. 그냥 스칼만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 최저의 어떤 지지율을 기록했던 게 제 기억으로 한 1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떨어졌나요? 제 기억이 지금 사실은 자료를 찾아보자면 아마 그 2008년 총선에서 지고 2008년 총선에서 그 뒤에 상당 기간 동안 거의 바닥 10%대에서 헤맸었거든요, 민주당이. 2008년 총선이 아니고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대통령 선거 예. 총선이 대통령 선거 다음에 일어났어요. 예. 넉 달 뒤에 있었죠.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나서 지지율이 그 정도로 빠졌어요. 총선 때는 더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물론 총선 때는 올랐죠. 왜냐하면 예. 득표율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총선에서 또 지고 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 그 2008년 총선 직후에 이제 촛불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제 기억이 생생한 게 광화문에 거기서 연단이 마련이 되면 민주당 인사들은 연단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왜요? 시민들이 막 야유하고 막 해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로 완전히 바닥이었거든요. 인기가. 그렇죠. 그랬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 와서는 또 결국은 민주당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새누리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 니네는 안 돼. 산초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산초는요.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산초 정도만 해도 볼만한 구석이 있고 귀여운 구석이라도 있어요. 민주당은 산초도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산초라는 안철수 예를 들어서 전 원장이라든지 문재인 후보라든지 그렇죠. 이런 케이스고. 네. 그래요? 근데 선거 때 결국 다시 민주당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떠십니까? 결국은 대안이 없었습니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안이 없었어죠. 예. 그렇다고 새누리당은 찍을 수 없는 쉽고. 거고. 예. 새누리당을 적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만일 진짜 일단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사람의 심리에서만 본다면 또 그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은 진짜 거의 상상하기 힘든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덜 혐오스러운 존재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민주당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은 뭐 혐오하겠지만은 예. 민주당을 그렇게 혐오한거나 뭐 막 내가 불구대천의 뭐 그런 존재로까지는 생각은 안 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예. 민주당 하면 본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뭐예요? 무색무취요. 무색무취. 예. 있으나 없으나 그렇죠. 마찬가지다. 존재가 없고. 없다 그렇죠. 예. 그럴 때 항상 무색무취고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거는 항상 보통 때는 평소에는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여요. 네. 그런데 급할 때는 찾아야 안 찾아요. 찾죠. 개똥이라도 그렇죠. 급할 때 개똥이라도 찾아보니까 눈이 안 보인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바로 그런 개똥 같은 존재인 거예요. 급할 때 할 수 없이 찾아야 되고 예. 그런데 보통 때는 있으나 없으나 별로 느낌도 안 들고 거의 개똥같이 보이는 예. 그리고 차죽이나 싶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또 나타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인사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민주당 위기 아니냐 이래갖고 당연히 존립을 하겠냐 제가 이제 대놓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도 결국은 대안이 없지 않냐. 결국은 그렇죠.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돼 있다. 그렇죠. 왜? 여기서 배째라 행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배째라 행태일 수도 있고요. 예. 본인들이 개똥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네. 재미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어차피 개똥을 약으로 쓸 때는 개똥이라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예. 개똥은 어디에도 쓸 수 있는 약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개똥의 쓰임새가 없죠. 그래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약으로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속담이 있겠죠. 아, 그런가요? 네, 개똥을 약에 쓰면 예. 부작용이 심하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개똥을 안 찾게 되죠. 근데 교수님, 저 아까 그 메시아 내지 백마를 탄 왕자를 어떤 그 바라는 심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정당입니까? 인물입니까? 인물 쪽이죠, 아무래도. 인물이죠. 그런데 예. 문제는 인물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집단을 대표해야 돼요. 아, 그냥 혼자 솔로가 아니라. 아니에요. 어. 이게 제가 참 많이 느낀 게요.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 예. 사람들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사회의 변화 예. 또 정치의 변화 이러면 모든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 수업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제도적 변화, 네. 시스템의 변화해야 한다라는 정답 찾기로 들어가 버려요. 어허. 그래서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려면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예. 한 개인의 힘에 대해서 예. 의구심을 가져요. 아,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그렇죠. 원장을 향해서 했던 바로 그거죠. 조직이 없다.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다. 정치 경험이 없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직이 없다라고 네. 계속 칭게 아주 바로 유효한 공격 유효한 방법. 거죠. 오. 그랬을 때 예. 안철수 씨가 사실은 본인이 안철수 생각 예. 그거를 이 내는 그 시점에서 당신이 만든 전국 조직 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으면 또는 지하 조직이라도 있다라고 뻥이라도 쳤으면 예. 그 문제가 안 일어나죠. 예.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조직이라는 거는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자기가 깃발 들고 나서기만 하면 조직이 쫙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조직은 그렇게 깃발 들고 나서면 몰려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은 대개 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아니면 뭔가를 기대하고 만들겠어요? 기대하고 만들고. 그렇죠. 조직이라는 거는 그 조직에 참여한 만큼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기본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깃발 들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 자리 배분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정치권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네. 저 양반이 정치를 알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건가? 그 얘기가 여의도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은 대중의 심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내가 나서기만 하면 모두들 그냥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다 예.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대선 중간에 안철수 전 원장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그게 문재인 후보로 올라갔던 그것이 바로 예. 조직의 힘에 대한 예. 이제 인식을 하면서 예. 그것이 특정한 인물을 통한 조직과 동시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답이다, 예. 정답이다라고 믿는 대중의 막연한 심리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시아를 그러니까 기다리는 심리라고 하는데 거기도 일정한 조건은 같이 그러니까 깔려 있는 심리네요. 그러면. 그럼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 예수님도 조직을 만들었어요. 12제자? 12제자. 예. 12제자를 만든다는 게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옛날에 뭐 대통령이 나오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자문을 구했어요. 네. 저가 났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저를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저가 나서기만 하면 전국에 저가 참여를 했던 조직이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예. 그 회원들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대신 제가 지금 당장 나가셔가지고요. 네.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당신한테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예. 당신이 지금 하는 활동을 예. 도와주겠다. 예. 내 모든 지금 일을 다 팽개치고 나와서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아무나 하지 말고 네. 당신 주위에서 있는 사람 중에 당신이 참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3사람만 사흘 안에 데려오십시오.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네. 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확실하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사흘에 그 사람이 3분을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왔을 것 같은데. 못 데려와요. 그래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 뭔가를 보상을 줄게 아니면 월급을 줄게 하면 그분은 수백 수천 명을 몰로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이리 오너라. 예. 나와 같이 물고기를 잡자. 예. 사람들을 구하자. 예. 그럴 때 그냥 오는 사람 세 3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요. 어. 근데 예수님은 예. 놀랍게도 12명이나 조직을 구성하신 거예요. 오호. 그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인데 뭘 기부하고 뭘 테이크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 각자 달라요. 달라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음. 예수님이 정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뭘 다른 일을 하셨나요? 정치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예수님도 정치였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가장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건 사람의 마음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게 정치라면 맞죠. 그럼요. 예, 맞아요. 정치로 사람의 마음을 잡는다. 그렇죠. 유권자의 마음을 잡는다면 그렇죠. 예수님은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정치인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오래 잡는 방법도 아셨어요. 오호. 어떤 일인지 아시죠? 그 뭐예요? 오래 잡는 방법이? 당신이 돌아가셔야 돼요. 아. 당신이 활동하는 과정에 적들의 무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잡아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럼요.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랬을 때 항상 예. 죽은 뭐가 살아있는 누구를 잡는다라는 게 예. 그냥 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잡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정치인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고지선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꼭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육체적 생명을 끊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탈탈 털은 모든 걸 다 비워버리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럼요.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고라는 건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 죽기를 각오하고 성부수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되게 살아남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할까요, 정치인들이? 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까지 접해본 것 중에 그 모든 걸 비우고 한 몸 던지는 경우를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잘 없죠, 그죠? 네, 거의 예. 없어요. 그거를 하는 쇼는 또 몇 사람이 했고 그 근데 쇼가 그게 성공한 경우도 있고 예.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예. 가장 큰 이유는요. 예. 그 사람들이 예.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진짜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탐하는 겁니까 결국은 작은 이익? 그분한테는 그게 소리가 아니고 대리죠. 당사자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갈래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네. 안철수 만약에 전 원장이 지금 그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만약에 당선이 된다 국회의원에. 네. 당선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원내에 진입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 누군지를 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죠. 여의도에서. 만약에 그러면 안철수 전 원장이 진짜로 그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꾸렸다. 예. 그러면 그 안철수 전 원장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심리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죠. 오히려? 네. 왜요? 정치꾼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단계부터는 다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전 원장을 정치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판을 뒤집어주는 새로운 인물로 봤을 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안철수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던 정당을 만들면 기존의 정치 질서 속에 자기 이익을 확실히 챙긴 사람으로 위치가 포지셔닝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라고 안 그랬어요. 왜 저한테 갑자기 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치 제가 그래라고 시킨 것 같아요. 저 안 시켰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진짜 아주 대중적 지명도와 인기가 있는 어떤 다른 사람 하나의 리더를 올린다. 그렇죠. 5사 전당대회에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없죠. 근데 한번 가정으로. 그러면 다시 이 유권자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던 심리가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내세우는 분은 누가 보더라도 희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분은 진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시려고 나서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껄핏함을 쓰는 뭐 백의종군이니. 그렇죠.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못할까? 그게 지름길인,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바로 지름길입니까? 그럼요. 정책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인데 그걸 못하네. 네, 너무 똑똑하셔서 그래요. 그분들. 잔머리 굴리는데 도사들이잖아요. 잔머리. 그래서 손해볼 짓은 추구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정치심리, 대중심리를 탐색해보면서 대중은요, 참 우둔한 것 같지만은 특정한 정치적 리더가 네. 희생을 한 거, 예. 그 희생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의 빛은 확실히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건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정책 리더가 되는 그 정책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풍운동이니 뭐니 해갖고 기존 질서를 정면으로 치받아가지고 돌파를 했을 때 비록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이럴 때 실패를 보통 하더라도 그거는 엄청난 자산으로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이제 정치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요. 그게 바로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전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거는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경제개발했을 거 막 하고 할 때 조직이 발전할 때 네. 조직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헌신하리라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간혹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예. 사장도 아닌데 사장 아들도 아닌데 예, 거의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일하는 예. 친구들. 예. 그런데 지금 옛날보다 훨씬 이 근무 환경도 좋고 이 조직도 커지고 이 월급도 많이 주고 네. 하는 그런 재벌 회사에 예. 그런 목숨 걸고 일하는 임원이나 전문 경영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겠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자리만 보존하면 되니까. 바로 그 상황이라요. 오케이. 이제 아시겠어요? 예. 정치권이 뭐라고 난리를 치도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탄을 변화를 이끌어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기 밥그릇만 사수하면 된다. 그렇죠. 역시 또 밥그릇 논리군요. 근데 그 밥그릇 논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장 확실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때때로 그 밥그릇 논리를 뛰어넘는 예. 놀라운 영웅적인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네. 또 그것은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되게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기 쉽다라는 거. 아하. 그렇죠. 이런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 요즘에 대한민국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예. 과도하게 똑똑해요. 과도하게 계산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간절히 영웅과 같은 그런 리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주위에서 노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간단히 잔머리만 발달돼 있다. 그렇죠. 그게 문제죠. 제가 참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네요. 자, 교수님, 처음에 이제 멘붕부터 한번 제가 여쭤봤으니까 네. 다시 이제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과정을 보면 자, 멘붕이 왔다가 반엠비 정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5년간에 처음에 무조건 멘붕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멘붕은 아니었다고 보세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예. 거의 저 생각에는 한 7, 80%의 사람들은 노무현 더 이상 보기 싫다의 심정이었어요.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권 말기의 지지율이 20%대밖에 안 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이고 변하고 뭐고 싫다.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로 좋다. 그래 저 자식이 사기꾼이라도 우리 돈 벌게만 해주는 거 그거 한번 믿어보자. 맞아요. 이 심리로 갔기 때문에 멘붕 아니었어요. 그렇네. 그럴 멘붕은 때는 아니었네. 상당히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이었어요. 아하. 대중들은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항상 지가 조금 쪽팔리는 거는 멘붕이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욕심 덩어리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돈 좀 더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다 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사기 당했던 거예요. 예. 그렇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반엠비 정서가 그렇게 심했던 것은 내가 사기당했구나라고 하는
막연히 그런 느낌이죠. 어. 그리고 내가 돈 준다고 그랬는데 돈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면서 예. 지가 사장인 것처럼 내보고 닥달하고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 글쎄 물려달라 예. 물려달라 예. 반환해 주세요. 그런데 반환은 안 된대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상 부리는 거죠. 뭐. 근데 그 진상을 우아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제 촛불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예. 다양한 걸 갖다 붙이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자, 이제 박근혜 정권에 가면서 반 MB 정서와 마찬가지로 반박 정서가 나오고 이렇게 갈 것이다. 아,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입니까? 반박 정서를 내세우는 데 있어는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게? 왜냐하면 예. 북한이 아무리 제가 김정일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심리에 대한 탐색을 했더니요. 예. 재밌게도 김정일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할 거다. 뭐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경제 파탄을 일으켰고 또 김정일은 지 척권들 잘 먹기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정일을 완전히 일어나는 반 김정일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 싹이 어디서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싶은 이 마음에서 네.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요. 예. 그 험한 북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심리는 김정일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음. 그분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다 지껏 챙기고 부패하고 예. 또 그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리가 뚜렷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김정일 정권을 전복할 거다라는 걸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 거죠. 예. 그와 비슷한 비유를 남한에서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돼요.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런 겁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왜?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예. 그분을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분을 공주라고 부르지 예. 어느 집 무술이라고는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주가 여왕이 됐으면 예. 그 여왕이 마기 여왕이든 또는 백설공주에 노는 여왕이든 어쨌든 여왕님이잖아요. 여왕님으로서 우리는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고 그 여왕님은 그냥 아무 집에서 나오는 이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는 에비타처럼 천한 이 빈민가 출신이 아니에요. 예. 이분은 청와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신성한 뭔가 왕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런 심리 상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반엠비 정서 그렇게 했던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출신 네. 이런 것도 일정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이 천박하게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지가 마치 왕회장이 한 거를 직거로 했으니까 그것도 사기였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지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왕회장 모습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는 어느 집 하인이었는데 제가 왜 저러나 이 느낌이 드니까 더 열받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심리적인 반발이나 정오심을 드러내기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지지율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훨씬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험담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거의 못하고요.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하면 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우리 욕이라도 했는데 그 욕한 것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잡혀간다던데요. 이런 식의 심리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표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야권 뭐 몇몇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보여주는 모습 보니까 인사부터가
실수가 너무 잦다. 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힘이 빠질 거고 반박 정서가 다시 창궐할 테니까 우리는 거기에 올라타서 노만 저으면 된다. 네. 이런 식의 사고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진짜 예. 뭐 머리가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보다는 예. 당신들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 실제로 당신들이 적이라는 사람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음. 또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거의 보지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구시대적인 틀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탈남을 그 야당 의원들도 참 많이 듣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이 지금 황상민 교수님의 말씀을 좀 꼭 귀담아 듣고 그 의원회관이나 국회의사당에서 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의원들 정말. 그분들은 토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전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해줘요? 자기들끼리 뭔가. 자기들끼리 서로 또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못 보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겠어요? 이런 분들일수록요 서로 만나면 존경하는 의원님 하면서 우화를 떨어요. 맞아요. 진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꼭 하면 상대당이든 뭐든 그냥 아무개 의원님이 아니라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꼭 호칭이 이렇대요. 그렇죠.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가장 뚜렷한 심리는요. 네. 끝으로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속으로 개XX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저를 어떤 분이 볼 때마다 존경하는 황 교수님 이럴 때 저는 속이 덜컹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대놓고 욕을 하는구나. 예. 그래요? 모르셨어요? 아니, 근데 팬들이 스타나 이런 걸, 그러니까 만났을 때 막 손잡고, 저 정말 좋아해요, 존경해요 이러잖아요. 그건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나면 돌아서 그 자식 내가 인사했더니 역시 생긴 대로 별 볼 일 없더구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가요? 모르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거는 진심인 줄 알았죠. 그 착각하고 사세요. 그냥 그 정신건강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황상민 교수와의 그 근은 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회차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황상민의 근은 왜 코너는 자, 오늘부로 자,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섭섭합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또 언젠가 다시 만나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남발은 제가 못하지만은 항상 인생에서는 헤어지면 다시 만난다는. 다만 그거는 좀 약속이라고 하고 약속의 조건을 제가 만드는 걸. 그렇죠. 저는 또 약속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훌륭하세요. 역시 마지막에 얼마나 현명하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라는 걸 이렇게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는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마지막으로는 저한테 덕담을 해주고 가십니다. 덕담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한테 덕담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때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뒤통수를 맞아요. 아무튼 황상민 교수님 때문에 저희 이탈남 시즌2가 아주 빛났다라는 점을 진짜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황상민 교수와의 고별 인사를 들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쉬운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저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희 이탈남에 출연하셔서 참 빛내주셨던 그런 분인데 떠나보내는 저희 마음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만나뵐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쉬움은 그대로 간직을 하고 저희는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이 새로운 코너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 주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